예, 해양수산국장 김충건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진해항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항은 1965년 진해화학공장 제4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항만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68년 1월 4일 개항하였고 1991년에 국제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항만의 주요 시설로는 1부두와 2부두로 구분되며 1부두는 558m의 부두와 15,000제곱미터의 야적장을 갖추고 있고 2만 톤급 한 척과 1,000톤급 선박 4척이 접안할 수 있으며 모래가 주요 취급 화물입니다. 제2부두는 735m의 부두와 12만 2,000제곱미터의 야적장을 갖추고 있으며 2만 톤급 선박 3척과 1,000톤급 선작 한 척이 접안할 수 있으며 주요 취급 화물로는 농산물, 철제, 철구조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해항의 문제점으로 제1부두에 위치하고 있는 모래부두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도 모래를 하역하여 야적하는 과정에서 많은 모래 먼지가 바람에 실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하고 있으며 트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살수를 통해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먼지의 비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장천마을과 대동다습 아파트 주민들의 모래먼지 비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은 옛 진해화학공장터에 대단지 아파트 계획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영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 정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옛 진해화학부지의 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신규로 15,00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해항 모래부두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해항 모래부두는 1960년대 장천 모래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와서 저희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서 상계 업체가 그 모래 야적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7년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동 다숲 아파트가 들어서고 2015년, 16년도에 또 2개 단지 아파트가 그 인근에 들어서면서부터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2016년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바다 모래 채취를 하면서 그 상당히 그 하루에 터벅트럭 통행량이 한 600여 대에 달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그 모래 야적장에서 야간에 이제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덤프트럭이 이렇게 아파트 옆을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먼지 그리고 또 통행의 문제, 소음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 바다 모래 채취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하루에 한 50대 정도 지금 덤프트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래 물동량도 2016년 이전에는 245만 톤 정도에서 지금은 한 10% 정도면 한 24만 톤 정도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창원시에서 그 바로 옆에 진해화학부지에 또 그 대단지 그 아파트를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봐서는 저희 모래부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진해 같은 경우에는 변혁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해 신항이 지금 건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진해 신항이 진해의 모든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데 인근에 이제 진해 신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도로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류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 항만의 기본 인프라에서 모든 면에서 진해항보다는 진해 신항이 훨씬 더 월등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진해 신항이 주로 이제 컨테이너 항물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거기 실제 보면은 이제 자파부두라든지 이런 부두는 계획이 시컨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부두를 수용할 수 있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도 지금 조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일단 그 해양수산부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모래부두가 이전하기에는 좀 부적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신항에 보면 컨테이너 화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모래 부두는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또 제약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신항에 유치하기는 다소 조금 현재로서는 지금 해수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신항만 건설촉진법 제21조 3에 따르면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이 법률들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모래부두를 신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신항만 건설촉진법 21조 3은 저희가 이제 2000년 올해 2월 달에 이제 새로 개정된 그 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항만이 이제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예정지구의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포함한 사항이고 또 내년도에 이거로 인해서 내년도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10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원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가 주로 보면 그 신항만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민간 협의회에서 64개의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주민들이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기 때문에 모래부두도 이 안에 포함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수부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국장님 결과적으로 이 진해항을 진해신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기본 계획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4차 항만 기본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단기간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본계획은 항만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지금 고시가 아직 조금 늦어져서 11월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항만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 그 항만 변경 그 계획을 그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럼 그때 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이 항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논의를 꺼낸 이유는 이게 워낙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놓아야 나중에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이로 인한 민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도에서 이 항만 이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 단계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래부두가 상당히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주변의 거주지라든지 이런 주변 여건이 변하면서 모래부두가 좀 혐오 시설이 되고 또 모래부두가 좀 밀려나는 그런 지금 형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하고 그 우회도를 만든다든지 어떤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그 진해항뿐만 아니고 그 4개 항에서 모래부두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제 고현항이 있고 삼수포 신항 그리고 국가항만이지만 마산항이 있습니다. 근데 세 군데 다 고현항도 그렇고 마산항도 그렇고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모래부두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래서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런 여건 변화로 인해서 모래부두가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하니 우리 도에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모래 수급 양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모래부두의 어떤 적정 규모를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우선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근에 이제 아까 지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에 국가항만인 진해시랑 마산을 포함해서 7개 우리 지방항만의 물동량과 하역 영역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모래부두 이전을 포함한 부두 기능 재배치 방안을 저희가 그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래서 해수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대책이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를 하려면 저희가 그래도 이제 그 변경 계획이 저희 5년 뒤에 또 있으니까 저희가 그 중에 이제 1, 2년 뒤에는 안에까지는 이런 계획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국장님 다소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기점으로 해서 한 1년 안에 정도는 기본적인 검토가 조금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공감을 하시고 그 기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이 계획을 수립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적 경제 추진 담당 장재혁입니다. 예, 단장님 오전에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오후에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수고를 시켜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우리 지금 사회적 경제가 돈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전에 존경하는 성현석 의원님께서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시장에서 자원 분배 기능, 특히 노동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가격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수준이 조절되어집니다. 생산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며 각 생산 요소들은 자신의 시장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생산을 통해 발생한 잉여 부가가치를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으로 구성되어지며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소유한 시장 참여자들은 생산 시장에서 각자가 소유한 생산 요소를 생산 시장에 다음과 같이 투입함으로써 각자의 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은 생산 시장에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게 되고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자본을 투자 또는 대여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거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고용주에게 대여함으로써 그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즉 노동자의 소득원이 되는 급여는 노동자가 제공하는 시간의 양과 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시장에서의 자원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위에서 설명한 노동의 3요소에 의한 소득 재분배는 비교적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을 주축으로 초거대 공룡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산업 기반 기업들의 시장 단위가 지역 또는 국가, 대륙의 규모였다면 이들 초거대 공룡 기업들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시가총액 1000조 이상의 초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더 이상 과거 산업화 시대의 기업들처럼 규모에 걸맞는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 기업들의 고용 창출 규모에 비해서 신흥 플랫폼 기업들의 고용 창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외형은 엄청나게 증가한 반면 고용 창출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 기업으로서 월마트, GM, AT&T, IBM,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창출한 고용 숫자가 40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 기업의 경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6개, 7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창출한 고용 인원은 62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외형을 비교해보면 그 수치는 더욱더 극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 전통적 소매기업으로서 시가총액이 460조이며 고용 창출 인원은 22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신흥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 인터넷 소매기업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1,800조에 이르르고 반면 고용 인원은 79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성향들은 구글, 애플에 이르르면 더욱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구글은 1,100조 시가총액에 11만 8천 명,
애플의 경우 2,300조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3만 7천 명의 고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300조 같으면 우리나라 증권시장 전체 규모하고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시장에서 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시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소득 재분배 시장에서 소외됨으로써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전체 경쟁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은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좀 기본부터 살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을 계기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겠다는 그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커지고 있는 신흥기업들, 플랫폼 위주의 신흥기업들에 의한 고용이 힘들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고 구매력이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편되고 있는 산업 구조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도전 질문에 두 번이나 나올 정도로 지금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본다면 GDP로 따지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로 나타나고요.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과 의미 중에 가장 큰 것이 고용 안정, 소득 양극화 해소, 그리고 공동체 복원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좀 경고 비슷하게 말씀하신 새로운 산업 구조 하에서의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어느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 취업 유발 효과가 높고, 또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또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바람직한 노사관계도 정립할 수 있고, 특히 고용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그런 경제 시스템입니다. 경남의 경기 역시 좋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촉매제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람 중심의 포용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경남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투명성 확보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성장을 하고 나면 또 성숙된 이런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투명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해 놓지 않은 장치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챙기기는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명성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 정보 공개부터 또 우리 도나 국가에서 각 제공하고 있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단순한 서류 작업 미숙 같은 문제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라든지 투명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그걸 통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활동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 사회적 기업과 직접 소통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시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지도 점검입니다. 재정 지원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 시군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 임원의 개인적인 횡령이나 명백한 부정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벌백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도에서는 사회적 경제로 진출하려고 하는 특히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오는 이제 신청을 한 경우에 경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투명한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동향입니다만 올해 7월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서 소관 상임위에 회부 중에 있습니다. 이 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러면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본 개정안 시행과 함께 사회적 기업 운영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후속 대책 역시 저희가 발빠르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원님 도정 질문을 계기로 앞으로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투명성 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간 지원 조직과 관련 단체, 시군 그리고 도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재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